대한민국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홍익인간 이념을 바탕으로 고조선 시대에 8조 금법이 있었고, 이후 다수의 율령이 반포되고 법전이 편찬되는 등 고금에 걸쳐 오랫동안 이어온 사법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은 법전 편찬의 원칙을 마련하고 민본적 법치주의의 기틀을 세웠는데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훈민정음의 창제로 백성이 법을 알아 죄짓지 않게 했고, 억울함 없이 재판받도록 했으며, 손수 한글로 대간의 죄상을 기록해 죄를 다스리도록 명하는 교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뒤 자녀 없이 죽은 누이와 딸의 재산을 친정에 돌려주십시오. 명종 15년인 1560년에 결혼한 뒤 자녀 없이 사망한 여인의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자녀 없이 사망한 여인의 재산을 시가에서 5분의 1, 친정에서 5분의 4를 상속하게 돼 있지만, 판관은 시가에서 제사를 모시는 점을 고려해 반으로 나눠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방수령이 경국대전을 적용하면서 사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편찬했는데요. 그중 하나인 사송유추에는 청송식이라고 재판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침서인 청송진함에는 1604년 오리 이원익이 목천 현감으로 부임하는 조카에게 판관의 자세를 당부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민본적 법치주의의 신념을 지켜온 유구한 사법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합니다. 조선 말기 서구 열강의 문호가 열린 후 근대법과 재판제도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사법기관 및 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하여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 재판소 구성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의해 사법과 행정이 분리된 근대적인 재판기관 5종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전문직 판사가 재판을 맡도록 했으며, 1895년 4월 15일 서울에 한성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된 이후 1895년 4월 10일 동학당에 들어가 지방의 안녕을 해한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된 두 농민에 대해 범죄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 방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사법기관에서 법령에 의해 재판한 대표적 사례로, 국문을 기본으로 한문 번역을 첨부하거나 국한문을 섞어 쓰도록 하는 공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곳, 그곳이 바로 법원입니다. 하지만 1909년 7월 12일에 체결된 기요각서에 의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일본의 통감부 재판소로 이전됐고,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에는 조선 총독부 재판소가 운영되면서 대부분의 판검사는 일본인들로 배치되는 등 사법권을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재판은 일본어로 진행된 후 판결서 역시 일본어로 작성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습니다. 1945년 11월 한복을 입은 한국인 판사가 우리말로 판결하는 첫 재판을 보기 위해
법정 앞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1948년 5월 4일 사법 업무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고 7월 17일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 입법, 사법, 행정의 3부로 분리돼 3권 분립을 이루게 됐습니다. 1948년 9월 13일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첫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2015년부터 이 날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전쟁이 휩쓸고 간 혼란 속에서도 대법원 청사 재건 계획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으나 1961년 초헌법적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공포됐고 사법부가 통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법관은 소신 있는 판결을 하였으니 이는 변함없이 법치 철학을 지켜온 사법의 역사이자 국민과 동행해온 의미 있는 발자취입니다. 법원 청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법원의 이념을 반영하는 공간입니다. 1928년 10월에 신축되어 낡고 협소했던 서소문 옛 대법원 청사에서 1995년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법권의 독립을 지향하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됐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전국의 모든 법원 청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993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했고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이름으로 형태는 바뀌었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면서 국민을 우선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추진해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영장실질심사제도 등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으로 2000년대 초중반에는 서류 중심이 아닌 법정에서 구술변론 중심의 재판으로 바뀌었고 2007년에는 양형위원회 설립 및 양형기준 도입, 2008년에는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충실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재판을 위한 개선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전자소송을 시작하고 법률정보 포털을 개설하는 등 효율적이면서 스마트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특히 2010년대 후반에는 국선변호, 소송구조 확대 등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1994년 법원조직법 개정 후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의 전문법원을 신설 또는 확대했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을 전국에 확대 설치했고 면접교섭센터 등의 공간을 구성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후견적, 복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은 물론 업무를 지원하는 법원 공무원의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죠. 가사소년, 의료, 건설사건 전문 법관 제도를 시행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의 인사를 이원화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내실 있는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법보좌관 제도를 도입해 법관이 수행하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재판의 본질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법관과 소송 관계인 사이의 적절한 의사소통입니다. 민사소송은 기록과 서면을 통해 사건을 관리하고 공개된 법정에서 말로써 주요 공방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소송 구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사법부는 1997년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 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소송은 공개된 법정에서 실질적인 증거조사와 소송 관계인들의 공방을 통해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심증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재판하는 공판 중심주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증인 지원관을 통한 지원 및 보호는 물론 절차 참여, 정보 접근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누구나 적극적인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어 변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 제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2010년 4월 29일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해당 판결 취지에 따라 2011년에는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도록 국선 변호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8년 1월부터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재판의 일부가 되는 경험은 매우 특별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은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황을 이해하고 증거를 확인한 다음에 의견을 모아서 유죄,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이를 존중해 판결을 내립니다. 대한민국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상황을 판단하고 의견을 참고한 후 양형 기준을 적용해 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다양한 사법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각장애인 등에게 재판 과정에서 양질의 통역 서비스를 영상재판을 통해 제공하는 법정통역센터 신설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내에 우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선지원센터에서는 전담 민원상담위원이 민원상담과 사법 절차 안내, 관련 법률 정보 제공 등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선지원센터에서는 법원을 방문하는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집중적인 사법 지원을 시행하면서 모두가 억울함 없이 누구나 재판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업무에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어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을까요? 2010년부터 전자소송이 가능해졌는데요. 특허 소송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시행됐고 2025년에는 형사사건까지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또한
사법정보 시스템을 통합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자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재판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을 즉각 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변론 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어 효율성과 접근성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0년 등기소 외부에 무인 등본 발급기를 설치해 전산화된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7년 인터넷 등기소를 구축해 모든 등기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3년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전자등기 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등기, 열린등기 정보 서비스 실행을 위해 미래등기 시스템을 오픈합니다. 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생활의 실질적인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켰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국가와 사법 실무에 관한 교환의 장을 마련하며 국가 간 사법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국제규범, 조세,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법관들을 선정해 주요 국제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국제사법기관의 법관을 파견해 사법의 국제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첨단화를 통해 전통과 미래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사법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 도입으로 방대한 법률 자료의 신속한 검색과 심층적인 재판 자료 분석 및 재판서 검수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관들이 사법적 판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법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간 고유의 양심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보고 법 규범에 내재된 근본 가치를 추구하는 판결은 법관만이 할 수 있기에 국민의 권리보호기관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그 근본을 다지고 씨앗을 뿌려 싹을 틔우기까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변함없는 철학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법원은 내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소외됨 없이 모든 국민을 위하며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변함없이 변화하겠습니다.